예, 이번 시간에 지급이자 조정명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초과 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필요경비 불산입이 되겠습니다. 자, 초과 인출금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 차입 기간 동안 부채의 합계액이 사업용 자산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자, 이 초과 인출금이 있으면 지급이자에 대해서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거주자가 동일 업종에 여러 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을 때 해당 사업장별로 초과 인출금을 계산한다라고 집행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판례에 의하면 판례는 인별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최근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별로 계산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 기억을 해주시고, 자, 사업용 자산과 부채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업용 자산 가액은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소득세법이나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필요경비 산입한 충당금이나 준비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장기성 정기예금, 적금은 사업용 자산으로 보지 않지만 차입금과 관련해서 차입금하고 관련된 부분들은 사업용 자산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용 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금융자산 중에 통상적인 운영자금 예치금, 은행 대출과 연계된 예금 적금, 수취한 임대보증금을 예치한 정기예금, 유가증권이나 매입채무나 사업용 부채 상환을 위한 예치금, 뭐 이런 부분들은 사업용 자산으로 봅니다. 그리고 부동산, 사업용 토지 건물 당연히 되는 거고요. 매출채권, 미수금 등에 대한 부분도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매입 채무 관련되는 부분 부채에 해당이 되겠죠. 다만 이제 매출채권 같은 경우에는 충당금은 차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냥 총액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급이자 범위, 미지급이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이라든가 금융리스에 포함된 지급이자 이런 부분들 전부 다 들어갑니다. 특히 주의하실 거 재고자산에 대한 건설자금이자 포함이 된다라는 거고요. 필요경비 불산입 제외, 즉 전액 필요경비 인정 부분입니다. 기업 구매자금 대출이자, 상업음 할인료 이런 부분들 주의해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 구매자금 대출이자는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하는 거래처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거래처로부터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확인을 하셔서 정리를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차입금과 관련해서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공동사업자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한 부분은 차입금 이자로 볼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출자와 관련되는 부분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공동 개시 이후에 새로 차입금을 차입해서 적용하는 것은 필요경비에 산입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자금을 차입해서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차입금에 대한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취득일 다음 날부터 지급이자는 비록 그 부동산으로부터 당해 연도에 임대 수익을 얻지 못했다 하더라도 임대 부동산 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포함되어야 된다라는 게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자, 특히 이제 공동사업의 차입금이 출자금에 대한 차입금이 아니기 위한 조건에서 네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요건들 잘 한번 챙겨갖고 적용을 하실 필요가 있겠네요. 자, 건설자금이자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 제작,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에 대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적용을 하고 있고요. 자, 규정을 서로 기업회계하고 법인세법, 소득세법 비교를 한번 해보면 자본화 대상 금액은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소득세법은 규정을 하고 있고요. 자본화 대상 이자는 특정 차입금, 일반 차입금, 기업회계는 전부 다 선택 기준입니다. 근데 법인세법은 특정 차입금 강제하고 있고요. 일반 차입금 선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소득세법은 특정 차입금만 적용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정 차입금이라고 하는 부분은 명확하게 그러니까 사업용 고정자산과 관련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차입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 상가, 아파트 등과 관련되는 부분은 필요경비로 인식합니다. 건설자금이자가 아니라 즉시 필요경비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급이자 조정명세서에서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자료를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 자료를 반영해 주시는데 단기 매매 증권과 관련되는 부분은 사업용 자산이 아니죠. 계정 과목이 사업용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은 불러오기를 통해서 하게 되면 전체 계정이 다 불려져 오는데 자, 이 부분은 삭제를 하시면 됩니다. 사업용 자산이 아닌 부분은 삭제를 하시고요. 자, 부채 명세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부채 명세서는 등록되어 있는 부채가 전액 다 부채로 인정이 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 아까 앞에서 우리 단기 매매 증권 업무와 관련 없다라고 했죠. 자, 이 부분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등록해 주시면 5월달, 6월달 반영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4번 초과 인출금 적수 계산이 됩니다. 부채와 사업용 자산 합계 금액을 비교해서 5월달과 6월달에 대해서 초과 인출금 적수가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 탭인 지급이자 조정명세서로 들어갑니다. 지급이자 조정명세서에서 이자율별 지급이자를 입력을 합니다. 우리 교재에 자료에 주어져 있는 것처럼 3.5%, 5.62% 자료를 입력해서 적용을 합니다. 만약에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라든가 건설자금이자가 있다면 여기에서 이미 반영을 하시면 됩니다.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시고 가시면 초과 인출금과 초과 인출금에 대한 금액이 반영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탭인 업무 무관자산에 대한 지급이자로 갑니다. 업무 무관자산에 대한 지급이자로 가게 되면 업무 무관자산 적수 계산에서 자동으로 필요경비 불산입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초과 인출금과 업무 무관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 금액 적용이 되면 F3번 조정 등록을 통해서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초과 인출금에 대한 부분과 업무 무관자산에 대한 부분 이렇게 세무조정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초과 인출금 관련되는 지급이자 조정명세서 만드실 때 사업용 자산과 사업용 자산에서 사업용 자산 해당되는 자산과 해당 없는 자산 구분 정확하게 반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사업용 자산이 누락되는 경우에는 초과 인출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기말에 그러니까 그 외상 매출금 채권에 대한 부분이 있죠. 채권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급이자 조정명세서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